너무나도 사무치는 그리움이 몰아친 것 너무나 뜻밖이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다 잊었는데, 갑자기 몰아친 그리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누구에게나 남은 그리움은 평생토록 가슴 저 구석에 묻어두고 가나 봅니다. 잊을 수 없는 그리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영업이라 그런지 기름 표면도 잠깐씩 멈칫거렸다. 온도계 바늘은 내 심장처럼 천천히 오르다 말다를 반복했고, 김이 오른 어묵통은 종종 숨을 고르듯 조용해졌다. 점심 피크가 지나고 나니 네온 간판은 낮잠을 자는지 깜빡이기만 했다. 손님이 끊긴 틈을 타 서랍 정리를 시작했다. 오래된 고무줄, 스티커 쿠폰, 낡아빠진 계산기 영수증 더미 아래에서 엽서 한 장이 손가락 끝에 걸렸다. 받는 사람 경수, 볼펜 잉크가 조금 바랜 필체였다. 발신 일란엔 그 이름 오랫동안 혀끝에서 굳어있던 이름 정훈. 엽서 앞면에는 해안가를 등진 작은 등대가 서 있었다. 등대는 오랜 세월 빛을 조금씩 덜어내며 서 있었을 것이다. 뒤집어 보니 한 줄이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던 밤이라서 하고 싶은 말이 다 뒤집혔어. 그 밑에는 20살의 봄 날짜. 그 아래로는 번진 커피 자국이 어제의 실수를 덮듯 가려놓았다. 나는 갑자기 이 서랍이 시간의 밑바닥 같다는 생각을 했다. 뭐든 오래 놔두면 모난 감정도 둥그러질 줄 알았는데 종이의 마른 결은 오히려 더 도드라져 있었다. 문벨이 울렸다. 치익, 바람이 문틈을 쓸고 들어와 간판 불빛을 한 번 더 흔들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말끔하진 않지만 정리된 인상의 얼굴이었다. 메뉴판을 오래 보지도 않고 말했다. 어묵 2꼬치만 주세요. 국물은 진하게요. 내 손은 그 주문을 기억하는 손처럼 자동으로 움직였다. 꼬치를 뜨거운 국물에 한 번 더 적셔 그릇에 담았다. 남자는 자리에 앉으며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그 순간이었다. 경숙 씨 맞죠? 젓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자동으로 웃는 표정을 붙였다. 네, 맞는데요. 요즘은 그냥 사장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의 눈매가 아주 조금 풀렸다. 그럼 사장님. 어색한 호칭이 그의 혀에서 한 바퀴를 돌다 내려앉았다. 그는 더 말하려다 주머니에서 종이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색은 이상하게도 방금 꺼낸 엽서의 베이지와 비슷했다. 촉감까지도 오래 보관된 종이의 마른 결이 닮아 있었다. 나는 엽서를 조심히 다시 서랍에 넣었다. 손가락에 종이먼지가 묻었다. 추운가 봐요. 국물 더 드릴까요? 좋죠. 사실 그는 말을 고르는 사람이었다. 이 근처에 일이 생겨서요. 오랜만에 오다 보니 여기가 아직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내가 먼저 웃음이 새어나왔다. 저도 제가 아직 여기에 있을 줄은 몰랐죠. 근데 오늘까지만 있어요. 오늘까지요? 네. 마지막 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살짝 음식을 식히는 숨을 내쉴 때 참기름 비슷한 향이 어묵통에서 기어나와 겨울 공기하고 섞였다. 그 향은 오래된 라디오의 트렁 소리와 섞여 가게 안에 얇은 막을 만들었다. 그는 그 향을 맡으며 아주 늦게 뒤늦은 말들을 꺼내는 사람처럼 입을 열었다. 이 봉투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나는 당장 손대지 않았다. 손대면 무언가 바뀌어 버릴 것 같아서. 대신 카운터 아래 불을 한 칸 올렸다. 기름 표면에 맺힌 거울 같은 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안정됐다. 나는 부침개 반죽을 작은 국자로 한 스푼 떠서 철판 위에 살짝 떨어뜨렸다. 치지직 소리가 내 귀를 붙잡았다. 움직임이 필요할 때 나는 뭔가를 굽는다. 태우지 않게, 그러나 덜 익지도 않게. 문이 다시 열렸다.
고등학생 둘이 털모자를 벗으며 들어왔다. 사장님, 떡볶이 2개, 순대 1개 튀김은 김말이 많이요. 많이는 없고 적당히는 있어. 나는 자동으로 말하고 자동으로 웃었다. 손은 분주해졌다. 떡볶이 국물은 오늘따라 조금 더 붉어 보였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모든 색이 진했다. 사장님 이사가요? 아이들 중 하나가 물었다. 벽에 붙인 임대 종이를 보고서였다. 응, 문 닫아. 내가 말하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괜히 젓가락으로 김말이를 찔렀다. 아쉽다 여기 소스가 최고였는데. 그 말 들으려고 장사했지. 나는 접시를 건넸다. 이 집 소스 비밀은 말이야. 매일 첫 손님이 하고 간 말에 달렸어. 그날 좋은 말 들으면 매운맛이 둥그러지고 나쁜 말 들으면 단맛을 조금 더 넣지. 아이들이 웃었다. 그 웃음이 유리문에 김처럼 붙었다가 사라졌다. 계산을 하고 뛰어나가는 발소리가 골목으로 흩어졌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 공기가 다시 낮게 가라앉았다. 그가 봉투를 나 쪽으로 밀었다. 열어보세요. 나는 젓가락통 뒤쪽 휴지를 끌어다가 손을 툭툭 닦고서 봉투 입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엽서 몇 장과 사진, 그리고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여름 셔츠를 입은 20살의 우리가 바다를 등지고 웃고 있었다. 내 웃음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무모했다. 그 옆에 서 있는 정우는 지금의 그와 닮아 있었고, 동시에 전혀 닮지 않았다. 시간이 사람의 이마와 눈가만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말들의 방식까지 바꾼다는 걸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이사하다가 나왔어요. 그가 말했다. 정리하면서 이건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때 제대로 말 못했죠. 입 밖으로 나온 내 말이 내 귀에 먼저 와박혔다. 그는 고개를 조금 숙였다. 미안해요. 바람이 불던 밤이라서 하고 싶은 말이 다 뒤집혔다고 당신이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도 그랬어요. 바람이 불던 밤. 등대가 있는 방파제에서 버스가 끊겼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각자 집으로 걸어갔다. 기억 속 바람은 지금보다 덜 차가웠을까, 더 차가웠을까? 나는 그날 입고 있던 얇은 가디건의 촉감까지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품속 주머니에는 끝내 보내지 않은 답장이 있었다. 그 답장을 나는 버렸고 그 버림이 나를 오래 따라다녔다. 종이처럼 얇지만 쉽게 찢어지지 않는 무언가로. 라디오에서 DJ가 오후 5시 뉴스 예고를 했다. 시간은 꾸준했고 나는 느리게 따라갈 뿐이었다. 나는 편지 봉투를 들어보았다. 낯선 내 주소가 선명했다. 그 주소는 내가 한 번도 살지 않은 집의 주소였다. 이건 반송도 못하고 그냥 돌고 돌았나 보네. 그가 자리에서 살짝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때 내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봐요. 반송 도장이 안 찍혔길래 그냥 사라진 줄 알았는데. 내가 이사하면서 옛 서랍을 드러내니 저 밑에서 나왔어요. 모서리가 칼처럼 딱딱해져 있더라고요. 모서리가 칼처럼. 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었다. 세월은 종이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접힌 자리는 오히려 더 뾰족해진다. 갈피를 잡으려고 손을 댈 때 그 뾰족함이 살을 찍는다. 아프다고 울 수도 없게 너무 얇아서. 문 밖에서 철물점 아저씨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사장님, 공용 계량기 점검 문자 보냈는데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저씨. 오늘 마감하고 연락드릴게요. 오늘 끝내는 거 진짜예요? 그는 약속이라도 확인하듯 묻고 내 표정을 훔쳐봤다. 진짜예요. 나는 웃었다. 그래도 내일 골목 호프에서 회 한 접시 정도는 사줄게요. 마지막 인사로. 어허, 그럼 오늘은 튀김 좀 덜 태우고. 아저씨는 능청스럽게 손을 흔들고 사라졌다. 문이 닫히자
벨이 한 번 더 가볍게 울렸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닫아요? 나는 잠깐 대답을 미뤘다. 기름 표면 위로 부서지는 형광등 빛을 보다가 국자를 깊게 넣어 어묵 국물을 떠올렸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골목이랑 임대료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나는 잠깐 숨을 들이켰다. 정리라는 걸 한 번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삶을 먹여 살리는 일도 좋았는데 내 삶의 식탁을 한 번은 비워야겠다 싶었죠.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한 번쯤은 비워야 다음 걸 담을 수 있죠. 전화가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오늘도 늦게 끝나? 응. 마지막이라 정리 좀 하다가. 너는? 나야 뭐. 엄마, 혹시 그 어렸을 때 얘기하던 사람 이름이 뭐였지? 등대 보러 갔던 정리하고 전화할게. 나는 웃으며 끊었다. 입가에 남은 웃음의 감촉이 어쩐지 엽서의 종이결처럼 마르고 거칠었다. 그가 나를 보다가 의자를 살짝 앞으로 끌었다. 혹시 그때 내가 다시 왔다면 많이 달라졌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튀김을 하나 뒤집었다. 기름에서 올라온 작은 기포들이 포말처럼 표면에서 터졌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한 번에 바뀌면 좋죠. 근데 보통은 늦게 오는 말이 더 오래 남아요. 다시 돌아오든 그냥 지나가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내가 늦었네요. 늦음도 때로는 온다는 뜻이겠죠. 나는 컵을 하나 더 꺼내어 국물을 따랐다. 당신 것도 아직 뜨거워요. 가게 안에는 겨울 냄새가 진하게 내려앉았다. 바깥에서는 커다란 트럭이 지나가며 작은 흔들림을 남겼다. 가끔 지나가던 개가 유리문에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나는 그 코김을 좋아한다. 누군가 이 공간을 아직 냄새로 기억해준다는 뜻이니까. 기억의 대부분은 냄새에서 날아오르는 법이다. 사장님.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내가 무리한 부탁 하나 해도 돼요? 무리한 부탁이란 말은 보통 무리해서라도 들어달라는 뜻이죠. 나는 가볍게 웃어 보였다. 뭔데요? 문 닫기 전에 그 사진 한 장만 더 찍어도 될까요? 예전 그때처럼. 가게 앞에서. 나는 잠깐 놀랐다. 지금요? 네. 이 골목에 내가 남겨놓을 수 있는 건 그 정도라 생각해서요. 나는 손에 묻은 반죽을 헹구고 앞치마에 대충 손을 닦았다. 마음 한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이 바람에 들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요. 대신 조건 하나. 말씀하세요. 사진 찍고 나서 봉투에 있는 편지는 내가 지금 읽을 거예요. 당신이 앞에서 어묵 하나 더 먹는 동안. 그는 웃었다. 웃음이 아주 작았지만 오래 묵은 소금처럼 깊은 맛이 있었다. 거래 성립. 우리는 유리문을 열고 골목으로 나갔다. 저녁 햇빛은 이미 사라졌고 가로등 불빛이 어두운 도화지 위에 둥근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간판 아래 네온은 여전히 간헐적으로 깜빡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내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네. 대신 너무 가까이 말고. 나도 세월이라는 렌즈는 좀 흐릿하게 쓰고 싶으니까. 찰칵. 셔터 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서 유난히 선명했다. 한 번, 두 번. 그는 화면을 보여줬다. 이 정도면 어때요? 사진 속의 나는 생각보다 덜 늙어 보였고, 생각보다 더 오래 버틴 사람처럼 보였다. 괜찮네요. 내가 나로 보이네. 우리는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다. 접힌 자국을 펴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종이가 오래 굽혀져 있었다는 걸 손끝이 기억했다. 편지의 첫 줄은 어색할 정도로 정직했다. 경숙에게. 그 아래로 서툴지만 진심인 문장들이 이어졌다. 공장에서의 첫 월급, 그의 어머니의 봄꽃 알레르기, 버스에서
진동벨을 잘못 눌러 내려버린 날, 그리고 방파제에서 바람이 너무 세서 한마디도 못한 밤. 말을 꺼내면 부서질 것 같아서 그냥 잡고만 있었어. 그런데 잡는 동안 더 부서지더라. 그런 문장이 있었다. 나는 그 문장에 오래 머물렀다. 말보다 오래 남는 건 손의 기억이라는 걸 그때도 그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에서야 아는 걸까? 나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조심스럽게 다시 접었다. 그가 조심스레 나를 보았다. 화나진 않았어요? 왜 화를 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어도 오는 게 어디예요? 안 오는 것보단 낫죠. 게다가 나는 유리문 너머 골목을 한번 봤다. 나는 이 골목에서 너무 오래 말들을 주고받았어요.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다음에 온다는 말. 그 말들 사이에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대신 포켓에서 낡은 금속 열쇠 하나를 꺼내 올려놓았다. 이건 우리 집 뒷견 열쇠예요. 이사 전에 마당 창고 정리하느라 썼어요. 엽서가 있던 서랍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는 열쇠를 손가락 사이에 세워 굴렸다. 문이란 게 참 이상하죠. 닫혀 있으면 안쪽에서 누가 열어야 하고 바깥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냥 열리기도 하고. 나는 그 열쇠를 가볍게 만져보았다. 차갑고 묵직했다. 열쇠는 항상 문보다 작지만 때로는 문보다 많은 걸 품고 있다. 저녁 6시. 라디오 뉴스가 시작됐다. 나는 매일 이 시간에 튀김을 한 번에 많이 건져 올렸다.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마지막 손님 둘이 들어와 김밥을 포장해 갔고 택배 기사가 반품 박스를 맡겼다. 작은 일들이 마지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도 평범하게 흘렀다.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오래전에 배웠다. 늘 뭔가가 조금씩 남는다. 어묵 국물처럼 냄비 바닥에 맑은 것만. 경숙 씨. 그가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오래된 이름은 입안에서 낯설게 울렸다가 곧 익숙해졌다. 국물 한 번만 더. 네. 나는 국자를 깊게 넣었다. 맑지만 진한 국물이 그릇에 차오르는 동안 내 마음도 아주 조금 그 국물의 온도를 닮아갔다. 그리고 내가 오래 미뤄둔 질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왜 지금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문 닫기 전에 오고 싶었어요. 당신도 나도. 각자 자기 문을요. 그 대답은 우리가 지금 같은 가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또렷하게 만들어줬다. 내가 서 있는 문은 끝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달려 있었다. 돌리기만 하면 되는 문. 나는 손잡이를 한번 잡았다 놓고 다시 잡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유리문을 건드리고 벨이 건들건들 흔들렸다. 누군가 들어오면 울릴 준비를 한 채로.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오전 10시 임대 문의 드릴게요. 낯선 번호였다. 나는 화면을 꺼두었다. 정리는 보통 문의와 제안을 동반한다. 누군가 들어오려면 누군가는 나가야 한다. 그 진실이 미워서 나는 오래 문을 열고 닫았다. 오늘은 그 단순한 진실을 조금 더 조용히 받아들이고 싶었다.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그가 물었다. 이번엔 안에서. 카운터에 기대서. 좋아요. 나는 카운터 모서리에 살짝 기대 섰다. 우측 어깨를 낮추고 왼손으로 젓가락통을 잡았다. 셔터가 다시 눌렸다.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생각보다 덜 불편했어요. 나도요. 그는 작은 웃음을 보였다. 생각보다 덜 무서웠어요. 여기 오는 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먹는 일과 오는 일은 닮았어요. 허기와 용기, 둘 다 한 끼로 채워지는 때가 있으니까. 문 밖으로 마지막 손님이 될지도 모르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가
아, 마감이네요 하고 다시 나갔다. 나는 마감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마감은 문을 닫는 일이라기보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위한 접기 같은 것이다. 접힌 자리에 모서리가 뾰족해질지라도 그건 책장을 넘길 때 손가락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나는 핫플레이트에 불을 줄였다. 국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어묵통을 저었다.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끔 이렇게 손을 움직여야 한다. 무언가가 바닥에 눌어붙어 있지 않도록. 어쩌면 내 마음도 그럴 것이다. 오래 눌어붙은 것들을 긁어내지 않으면 새 것을 담을 때 탈이 난다. 정훈 씨.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국물은 이쯤에서 끝내요. 대신 차를 끓일게요. 생강 조금 넣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주전자를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오래 서 있었다. 말이 너무 많아도 지치고 너무 없어도 불안해진다. 적당한 말의 온도로 서 있는 시간. 라디오에서는 느린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동네 할머니들이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나는 그 노래를 은근히 좋아했다. 가사에 늘 한 번쯤은 문이 나오기 때문이다. 떠난 문, 돌아오는 문, 닫힌 문, 열린 문. 사람 사는 노래는 결국 문을 부르다가 끝난다. 생강차를 컵에 담아 건네는 동안 내 마음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정리는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남기는 일이라는 걸 나는 오늘 확실히 알았다. 남길 것을 똑바로 보고 나머지를 보내는 일. 나는 오늘을 그렇게 부르고 싶었다. 그래서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은? 내일. 나는 유리문에 손바닥을 올렸다 떼었다. 손바닥의 열이 잠깐 유리에 닿아 둥근 자국을 만들었다가 사라졌다. 내일은 키를 반납하고 라디오를 집으로 가져가고 이웃들에게 떡 한 상자를 돌리고 저녁엔 딸이랑 만두를 빚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등대 사진이 있는 이 엽서를 한 번만 더 읽겠죠. 아마도 큰 소리로.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소리를 내가 멀리서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멀리서도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컵을 내려놓았다. 기름 끓는 소리 같은 거. 누군가 다시 시작하는 소리. 바람이 한 번 더 배를 스쳤다. 치지직 핫플레이트 위 마지막 반죽이 노릇해졌다. 나는 집게를 들어 올렸다. 오늘은 가게 문을 닫는 날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여는 날이어야 했다. 마지막 반죽을 건져 올리자 철판 위에 자그마한 별자리들이 남았다. 노릇한 가장자리들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굳어가는 걸 보며 나는 오래 고집하던 버릇처럼 불을 하나씩 내렸다. 후드를 끄자 가게가 처음으로 자기 숨소리를 냈다. 어지간한 겨울밤보다도 깊고 낮은 숨이었다. 정우는 물수건으로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일렬로 올렸다. 서툴 수 있는 손놀림이었는데 이상하게 리듬이 맞았다. 우리가 한때 맞춰본 리듬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하다 웃음이 나왔다.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어묵통을 비우고 기름을 거르고 쓰레기를 묻고 내일 아침 반납할 키들을 열쇠고리에 모았다. 작은 일들의 목록을 줄여갈수록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간판은 지금 내릴까요? 그가 물었다. 아직. 나는 네온을 올려다봤다. 맨 처음 이 간판을 달던 날 전등불이 살아나며 내 이마를 한번 쓸고 지나가던 감각이 생각났다. 네온은 불을 끈 다음에 내려야 해요. 너무 뜨거울 때 건드리면 다치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게 기술이에요. 문이 다시 열렸다. 골목 호프 사장이 뻥튀기 과자 한 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이거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는 잠깐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둘을 훑어보더니 분위기를 단숨에 파악한 듯 혀를 찼다. 어휴, 나는 이런 장면에 약한데. 아무튼 축하요. 끝나는 것도 축하야.
그는 과자를 맡겨놓듯 카운터에 두고 허리를 한번 툭 쳤다. 내일 회는 약속했어요.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여기 골목이 나를 잡겠죠. 내가 웃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나갔다. 문이 닫히고 벨이 한 번 더 흔들렸다. 이 골목은 사람을 잘 안 놔줘요. 내가 중얼거리자 정훈이 물었다. 나쁜 뜻으로요? 그 반대에? 나는 젓가락통을 비우며 말했다. 놓아주기 전에 꼭 한 번 더 부른다는 뜻. 돌아보고 손 흔들라고. 그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울거든요. 골목은 그럴 줄 알아요. 생강차 주전자를 다시 올리고 우리는 카운터에 나란히 앉았다. 그가 봉투에서 엽서 한 장을 더 꺼내어 뒤집었다. 다른 엽서였다. 등대 대신 오래된 버스 정류장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 기다리는 법도 사랑의 일부였다면 그땐 우리가 반쯤 사랑했나 봐. 날짜는 등대 엽서보다 며칠 뒤였다. 나는 그 글자 위에 검지손가락을 얹었다 떼었다. 오래된 잉크는 마르다 못해 이 종이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빛에 따라 약간씩 어두워졌다. 기다림의 색이란 게 있다면 이런 색이겠지. 경숙 씨. 그가 말했다. 아까 약속한 거 기억해요? 사진 찍고 나서 편지 읽기로 한 거. 기억하죠. 나는 봉투에서 편지를 다시 꺼냈다. 종이가 내 손등 근육의 움직임을 따라 느리게 펴졌다. 나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작은 목소리로 첫 줄을 읽기 시작했다. 문장들이 흘렀다. 공장에서의 첫 월급을 봉투째 어머니의 베개 밑에 놓아두던 이야기. 새벽비가 온 뒤 고무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던 이야기. 서툴고 헐벗은 청춘이 어떻게 서로의 빈 곳을 알아봤는지에 대한 이야기. 발음은 정확했고 내 귀에 낯설게 명료했다. 읽는 동안 정우는 고개를 들거나 숙이지 않았고 차분히 내 입술 모양을 보았다. 내가 잠시 멈출 때마다 생강향이 고개를 들었다. 끝줄을 읽고 나는 편지를 조심스레 다시 접었다. 가게 안이 아주 잠깐 비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마음이 하나의 문을 조용히 닫아놓은 채 서로의 손잡이를 더듬는 듯했다. 고마워요. 그가 먼저 말했다. 글로만 있었던 시간을 사람 목소리로 들으니까 뭐랄까. 장롱에서 꺼낸 겨울 이불 같아요. 그게 칭찬이면 받겠어요. 나는 웃었다. 근데 이불은 햇빛에 한 번 더 말려야 해요. 내일 낮에 한 번 더 읽을게요. 큰 소리로. 빈 가게에서. 생강차가 식을 때쯤 우리는 간판을 내렸다. 네온은 이미 식어 있었다. 전선을 조심스레 풀고 나사를 돌리고 무게를 나눠들었다. 문 위에서 간판이 내려오는 순간 내 어깨가 아주 잠깐 가벼워졌다가 역으로 이상한 허기를 느꼈다. 간판은 내 이름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주던 것이었다. 이제 나를 내가 소개해야겠네. 내가 중얼거리자 정훈이 조용히 웃었다. 밤은 그렇게 깊어졌다. 우리는 초를 2개 켜두었다. 전등을 모두 끄니 가게가 깜빡이던 눈을 완전히 감았다. 초의 불꽃이 유리에 비치며 작은 별처럼 흔들렸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가 갈게요. 내일 10시에 임대 보러 오신다면서요.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조용할 거예요. 조용한 날이 중요하죠. 그가 코트를 입는 동안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가 열쇠를 들여다봤다. 가장 오래된 열쇠는 이 가게가 분식집이 되기 전 중국집이던 시절의 것이었다. 열쇠 머리에 찍힌 작은 용무늬가 거의 다 달아 있었다. 나는 그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두고 살짝 눌렀다. 하나 가져가요. 내가 그에게 열쇠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요?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니에요. 닫힌 문을 기억해주는 열쇠죠. 사람은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는 잠깐 머뭇거리다 받았다. 그럼 내 것도 하나 드릴게요. 그는 낮에 보여줬던 뒷견 열쇠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빈 마당 냄새를 기억해주는 열쇠. 그 냄새도 나쁘지 않죠. 나는 소리내지 않게 웃었다. 우리는 서로의 다친 것들을 주고받았다. 열쇠는 항상 문보다 작다. 그래서 주고받기 좋다. 그가 나간 뒤 나는 의자 하나를 내려앉았다. 한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내 이름을 나는 혼자서 한번 불러보았다. 경숙. 난생 처음 내 이름이 내 귀에 새 것처럼 들렸다. 나는 이름을 2번 더 불렀다. 겨울밤이 내 발목에서부터 목까지 천천히 차올랐고 나는 내 몸의 단어들을 다시 확인했다. 손, 어깨, 등, 눈, 혀. 그리고 마음. 마음은 결국 입술에 닿아야 마음이 된다. 그래야 말이 된다. 휴대폰에 알람이 울리며 나를 끌어올렸다. 새벽 4시 반. 나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습관대로 새벽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물로 쓸고 유리문 안쪽을 닦고 주방의 벽 타일 사이사이를 손톱으로 긁었다. 마지막 청소는 시간을 길게 끌었다. 시간을 길게 끄는 건 때로 사치여서 나는 그 사치를 마음껏 누렸다. 빗자루가 바닥에서 부르는 자글자글한 소리가 기분 좋게 귓바퀴를 긁었다. 아침이 밝기 시작하자 골목 소리가 바뀌었다. 출근하는 발소리가 생기고 자전거 종이 한 번 울렸다. 파란 우유 상자가 트럭에 실린 채 지나갔다. 나는 라디오를 아주 작은 볼륨으로 켜고 어제 약속한 대로 엽서를 펼쳤다. 빈 가게를 향해 나는 큰 소리로 읽었다. 바람이 불던 밤이라서 하고 싶은 말이 다 뒤집혔어. 소리가 천장에 닿고 다시 내려왔다. 내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었다. 2번째 엽서도 읽었다. 기다리는 법도 사랑의 일부였다면 그땐 우리가 반쯤 사랑했나 봐. 이번엔 소리가 더 멀리 갔다가 돌아왔다. 문고리 근처에서 한 번 멈추었다가 카운터 위에 살짝 내려앉았다. 나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크게 내쉬었다. 딸이 도착했다. 털모자에 목도리를 칭칭 감고 손에는 따뜻한 빵 봉지를 들고 있었다. 엄마, 오늘 얼굴 좋아 보이네? 어제 초를 켰거든. 사람이 초를 켜면 눈동자가 쉬어. 내가 받아들자 딸이 힐끗 봉투를 보았다. 저거 뭐야? 가게 이야기. 나는 애써 짧게 답했다. 엄마 이야기겠지. 딸은 의자에 걸터 앉았다. 나 엄마가 여기 문 닫는 게 조금 이상했는데 오늘은 덜 이상해. 이상한가? 나는 딸의 말이 마음에 들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정상으로 가는 중간에는 꼭 이상한 다리가 있거든. 우리가 지금 그 위에 서 있는 거야. 10시가 조금 넘어 임대 보러 온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28분 되어 보였고 목이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문턱에서 잠깐 망설였다가 허리를 숙였다. 실례합니다. 메시지 드렸던 사람인데요. 어서 와요. 나는 카운터 안쪽에서 손짓했다. 그녀는 가게를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다. 등받이에 긁힌 자국, 싱크대 위 물때, 벽에 붙인 누런 레시피 메모, 그리고 문 위에 벨. 그녀가 벨을 오래 봤다. 이 벨 소리가 좋아요. 그녀가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자 벨이 얌전히 울렸다. 우리 집에도 비슷한 벨이 있었거든요. 바닷가 작은 동네였어요. 겨울에 문이 잘 안 닫히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데 벨이 대신 기척을 알려주죠. 나는 그 말을 듣고 흠칫했다. 어느 동네요? 그녀가 동그랗게 눈을 굴렸다. 등대 있는 쪽이요. 오래전 소포를 다루던 우체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엄마가 근무했어요. 지금은 문 닫았지만. 등대, 우체국, 엽서. 단어들이 서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봉투 속 엽서의 앞면을 떠올렸고
뒤편의 주소를 떠올렸다. 그 동네였다.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작은 소리로 자물쇠를 푸는 감각을 느꼈다. 여기 가게를 어떤 걸 하시려는지 물어봐도 돼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죽이요. 출근길에 한 그릇씩, 겨울이면 생강 넣고, 여름이면 옥수수 넣어서. 그리고 그녀가 멋쩍게 웃었다. 이 집 소스 비밀 같은 것도 하나 배우고 싶어요. 물론 그냥 배우는 건 아니고 제 걸로 만들어서요. 나는 내일 없는 듯 크게 웃었다. 소스의 비밀은 기술 절반, 말 절반이에요. 말이요? 첫 손님이 하고 간 말을 소스로 끓이는 거죠. 그날 좋은 말이면 매운맛이 둥그러지고 나쁜 말이면 단맛을 한 스푼 더. 그게 오래가는 맛을 만들어요. 그녀는 잠시 멍해지더니 웃었다. 그럼 오늘 첫 손님이 제가 되는 건 영광이네요. 좋은 말을 해야겠다. 그녀는 가게를 다시 둘러보고 카운터 앞에 섰다. 여기 살아있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망치면 안 되는데. 망치는 건 대체로 겁이 망치는 거지. 사람이 망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겁은 벨소리 하나로도 많이 달아나죠. 여차하면 이 배를 빌려줄 수도 있어요. 정훈이 약속한 시각에 맞춰 들어왔다. 젊은 여자는 그를 보며 고개를 꾸벅 숙였다. 아, 손님 계셨어요. 저는 잠깐 밖에서 통화하고 올게요. 그녀가 나가자 정훈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좋은 분 같네요. 바닷가에서 왔대. 내가 낮게 말했다. 우체국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 엽서가 그 우체국 어딘가를 지난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난다는 건 살아있었다는 뜻이죠. 정훈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엽서는 종이인데 종이는 길을 기억해요. 사람보다 오래. 사람은요? 내가 물었다. 사람은 길 대신 문을 기억하죠. 그는 내 손에 어제 건넨 열쇠를 흘끗 보았다. 닫힌 것도 열린 것도. 계약 이야기와 보증금, 집주인 연락처 같은 현실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젊은 여자는 준비가 착실했고 메모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간판은 제가 새로 달아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새로 다세요. 다만 나는 무늬 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벨은 제가 두고 갈게요. 여기 소리가 이 골목의 시간을 맞춰줬거든. 그 시간이 그대로면 이름이 달라도 괜찮아요. 그녀는 기뻐하며 벨을 한 번 더 울렸다. 벨이 밝게 대답했다. 점심이 가까워질 즈음 정훈과 나는 마지막으로 카운터 안쪽을 비웠다. 유통기한 지난 양념은 버리고 쓰던 냄비는 반짝이도록 닦아 새 신혼집처럼 말려놓았다. 뒤쪽 창고는 생각보다 빨리 비었다. 남은 것은 사진 몇 장과 내 키 높이보다 약간 작은 간판 받침대 하나, 그리고 아주 오래된 주방용 저울. 나는 저울을 들어 올려 손바닥에 올렸다. 추를 올렸다 내렸다. 바늘이 중심에서 살짝 왼쪽에 멈췄다. 아직 내 몸무게를 덜었나 봐. 내가 말하자 정훈이 웃었다. 그건 아무도 정확히 맞추지 못해요. 중요한 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아는 거. 딸이 떡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골목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돌릴 요량이었다. 철물점 아저씨, 세탁소 아주머니, 호프 사장님까지가 연달아 들어오고 나갔다. 모두가 고생했다와 아쉽다와 축하한다를 적당히 섞어내게 건넸다. 나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소스 냄비에 넣듯 마음속에 담았다. 오늘의 소스는 어떤 맛일까? 고소하고 약간 매콤하고 의외로 단단한 맛일 것이다. 오후 4시가 되었을 때 나는 유리문을 마지막으로 닦았다. 햇빛이 기울어 유리 위에 내 손목의 힘줄을 살짝 드러냈다. 그 그림자가 내 것인지 가게의 것인지 분간이 안 갔다. 손목은 오래 장사를 같이 한 동료처럼 무심히 튼튼했다.
나는 그 손목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준비됐어요? 정훈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갔다. 아침마다 김밥 끝을 한 줄 잘라가던 배달기사, 새벽에 몰래 와서 커피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던 경비 아저씨, 대입 발표 날 울면서 떡볶이를 먹던 소녀 웃다가 흘리던 떡국 국물, 그리고 나. 나는 내 얼굴도 제각각의 날들로 스쳐가는 걸 보았다. 그 모든 얼굴들이 한 걸음 물러서며 길을 비켜주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벨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아주 맑은 소리였다. 열쇠로 문을 잠갔다. 딸이 내 어깨를 감쌌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여름의 새벽 같은 톤이었다. 잘했어. 응. 나는 키를 천천히 뺐다. 잘했어, 우리가. 정훈이 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오늘 저녁 강변까지 걸을까요?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나는 그 제안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놀라웠다. 그래요. 바다는 멀지만 강은 가까우니까. 우리는 골목 끝까지 걸어 나갔다. 등 뒤에 네온은 꺼져 있었지만 나는 등에 아주 약한 불빛이 붙어 있는 듯했다. 아마도 초의 잔불이 내 안쪽 어딘가에서 아직 살고 있는 거겠지. 강변은 바람이 샜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오래된 먼지를 들춰냈다. 나는 등대 엽서의 앞면에서 느껴지던 바람의 결을 떠올렸다. 바람은 장소를 바꾸면서도 자기 결을 크게 바꾸지 않는다.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난간에 기대었다. 겨울 햇빛이 완전히 기울고 있었다. 그날 내가 말했다. 우리가 아무 말도 못했던 밤에 사실 나는 혼자 집까지 가는 내내 말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녔어요. 말이 무거우면 다리로 내려가거든. 다리가 무겁다 싶으면 내가 말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훈이 웃었다. 나는 반대로 혀가 무거우면 말이 내려오지 않더라. 그래서 그날 혀가 돌덩어리 같았지. 오늘은 어때요? 그는 허공을 한번 잠깐 봤다가 나를 보았다. 오늘은 돌은 없고 대신 물이 있어요. 흐르는 물. 그럼 됐네요. 나는 난간을 두드렸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을 깨웠다. 우리는 잠깐씩 쉬며 걸었다. 길가 포장마차에서 국화빵 냄새가 났고 종이컵에 담긴 어묵 국물이 지나가는 사람의 손에서 김을 올렸다. 나는 어묵이 조금 부러웠다. 어디에 담겨있든 따뜻했다. 정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내일 오전 차표예요. 어디로요? 엽서에 있던 그 동네. 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함께 가자는 말은 못해요. 다만 내가 가서 벨소리를 듣고 올게요. 우체국 앞에서, 닫힌 문 앞에서, 그리고 사진 한 장 보내줄게요. 문이 열려있든 닫혀있든. 나는 잠시 생각했다. 말이 무릎으로 내려오지 않게 조심했다. 그래요. 나는 하루 뒤에 갈게요. 그가 놀라 나를 보았다. 같이는 아니고 따로. 같은 곳을 향하되 제 걸음으로. 그게 더 우리답잖아요. 그는 웃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다. 맞아요. 그게 더 우리답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슈퍼에서 생강과 대추를 더 샀다. 라디오를 챙겨 들고 간판을 천천히 말아 상자에 넣었다. 벨은 빼두었다. 집으로 가져갈 작은 소리였다. 딸은 내일 떡집 들러 떡을 더 주문하겠다며 먼저 갔다. 엄마, 내일 아침 내가 오픈 도와주는 것처럼 마감 도와줄게. 새 주인님 오면 인사도 하고. 이 주인이 아니라 새 주인이야. 내가 말하자 딸이 빙긋 웃었다. 주인은 그대로고 새만 바뀌는 거네. 나는 그 말이 좋았다. 주인을 수식하는 새가 바뀌는 세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새가 되어 날아가야 한다.
멀리 아니어도 다른 공기를 마시러. 밤이 다시 왔다. 나는 라디오를 틀었다. 고요한 집 안에서 라디오의 작은 노랫말이 가게에서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들렸다. 명확하고 조금 외롭고 기분 좋게 빈 듯한.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나는 배를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두었다. 손가락으로 아주 가볍게 쳤다. 벨이 울렸다. 집안의 공기가 아주 잠깐 가게 공기처럼 변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가만히 눈을 감았다. 다음 날 강변 버스 터미널에서 정훈을 멀리서 보았다. 나는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나를 찾지 않았고 나도 그를 찾지 않았다. 우리는 각자의 티켓을 각자의 주머니에 넣고 각자의 시간으로 같은 방향의 버스를 골랐다. 그의 버스가 먼저 출발했다.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 울지도 않았다. 그 버스가 코너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나는 배를 주머니 안에서 살짝 쳐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소리는 더 낮고 단단했다. 하루 뒤 나는 같은 도시에 도착했다. 바람은 도시의 이름이 바뀌어도 같은 방식으로 얼굴을 쓰다듬었다. 우체국은 문을 닫은 채로 서 있었다. 문 위에 벨은 없었고 대신 낡은 나무 문이 바람에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문 앞에 섰다. 엽서를 꺼냈다. 등대를 등지지 말자고 나는 나에게 말했다. 이번엔 등대를 등지고 서지 않았다. 등대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눈썹을 넘어 이마로, 이마에서 머리카락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내 입술을 천천히 열었다. 바람이 불던 밤이라서 하고 싶은 말이 다 뒤집혔어. 그 문장을 나는 바다를 향해 한 번 더 말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오늘은 다 뒤집히게 두자. 뒤집힌 것들은 가끔 뒤늦은 바닥을 보여준다. 그 바닥은 의외로 단단하고 의외로 따뜻하다. 내 휴대폰에 사진 하나가 도착했다. 우체국 앞에서 찍은 문 사진이었다. 정훈이 찍어보낸 거였다. 문틈으로 빛이 아주 가늘게 새고 있었다. 그는 짧게 적었다. 문이 다 닫힌 줄 알았는데 빛이 있어. 나는 내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보냈다. 등대, 그리고 내 손바닥. 손바닥에는 우리가 서로 바꿔둔 열쇠들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나는 탑장을 썼다. 문은 닫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열어본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벨을 한 번 더 울리지 않았다. 벨은 이미 충분히 울렸고 앞으로도 충분히 울릴 것이다. 대신 창밖을 봤다. 끝났다는 말과 시작이라는 말은 같은 차고에서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 같다. 내가 내릴 정류장이 어디인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 내릴 곳을 알아보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평생이 걸린다. 나는 조금 늦게 알았고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켰다. 트로트의 후렴에서 문이 한 번 더 불렸다. 떠난 문, 돌아온 문, 닫힌 문, 열린 문. 나는 부엌에서 생강을 썰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를 식탁 끝으로 밀어두고 마음의 국물을 천천히 덮였다. 내일 아침 나는 골목을 한번 걸어 내려갈 것이다. 새 간판을 달 준비를 하는 젊은 여자를 위해 벨에 얽힌 소리 하나를 더 전해주고 어제 내가 큰 소리로 읽던 엽서 문장도 한 줄 전해줄 거다. 그게 내가 남길 작은 레시피와 인사일 것이다. 문 밖의 바람이 다시 벨을 찾았다. 이번엔 벨이 없었지만 바람은 알았다. 벨이 있는 집을, 벨이 있던 집을, 벨이 앞으로 울릴 집을.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가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가볍게 열렸다. 안과 밖의 공기가 섞였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얇지만 분명한 새길 하나가 내게로 들어왔다. 문은 다 닫히지 않는다. 새벽은 늘 같은 속도로 온다. 가게를 비우고 난 지 며칠, 나는 집의 식탁 위에 라디오와
열쇠 2개를 나란히 올려두고 앉아 있었다. 라디오의 작은 불빛이 눈을 덮어주면 마음도 함께 덮였다. 주머니 속 벨은 더 이상 없었다. 약속대로 나는 그 소리를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벨은 있는 곳에서 울릴 때 가장 차기답다. 창문을 손가락만큼 열어두자 바람이 집 안과 밖의 경계를 천천히 닦았다. 나는 컵에 물을 받고 생강을 2조각 띄웠다.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는 늘 안심을 주었다. 국물이 끓을 때와 닮았다. 시작과 끝이 같은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오늘은 위로였다. 문은 다 닫힐 수 없다. 오늘의 한 줄을 낮은 목소리로 써보았다. 어느 문은 틈을 남기고 어느 마음은 그 틈으로 볕을 들인다. 민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장님, 오늘 첫 오픈해요. 벨 달았습니다. 사진 속 문 위에는 내가 오래 듣던 그 벨이 있었다. 햇빛이 아직 본격적으로 들기 전이라 금속의 둥근 면이 희미한 아침빛을 한 숟갈쯤 담고 있었다. 나는 엄지로 화면을 확대해 소리 없는 소리를 오래 보았다. 첫 손님이 하는 말을 솥으로 끓이세요. 답장을 보내고 코트를 걸쳤다. 골목에 내려서자 상가 셔터들이 순서대로 올라가고 있었다. 누군가는 바닥을 물청소했고 누군가는 수건을 짜서 유리문을 닦았다. 사람들의 하루는 여는 일로 시작한다. 민서의 문 앞에 섰을 때 그녀가 안쪽에서 고개를 내밀며 웃었다. 왔어요. 첫 손님이 되려면 조금 일러야 하잖아. 나는 문턱을 넘으며 배를 아주 살짝 울렸다. 정말로 아주 살짝. 얌전한 소리가 둥근 원을 그리며 가게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좋은 말을 해야죠.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덜 겁내도 된다는 말. 그게 내 좋은 말. 민서는 메모지에 그 말을 적었다. 덜 겁내도 된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가 작은 냄비에 죽을 올렸다. 숟가락이 냄비 옆을 가볍게 건드릴 때마다 나는 오래전에 알았던 리듬을 새로운 손에서 다시 들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벨이 울렸다. 마을버스 첫 차를 놓친 사람, 밤새 야근하고 돌아온 사람, 겨울 체육복 바지를 질질 끄는 초등학생. 각자의 걸음이 문턱을 넘어올 때마다 소리는 크거나 작게 몸을 키웠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내 귀가 예전보다 더 조용해진 걸 알아차렸다. 떠나는 일은 내 귀를 얇게 만들었다. 얇아지면 작은 소리도 잘 들린다. 딸이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얼굴 괜찮다. 그녀가 내 손등을 톡 건드렸다. 이상한 다리 거의 건넌 것 같아. 거의. 나는 웃었다. 다리는 길게 건널수록 흔들림이 적어. 주머니 속 열쇠 2이 맞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뒷곁의 냄새와 닫힌 가게의 손잡이가 한 번에 떠올랐다. 나는 그 소리를 국물이 끓기 시작하는 첫 숨으로 착각했다. 착각은 나쁘지 않았다. 살다 보면 착각이 버팀목이 되는 날이 있다. 정훈에게서 사진이 왔다. 우체국 앞문이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밝은 틈. 오늘 바람은 부드럽다라는 짧은 문장이 따라왔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문틈이 넓어졌네. 거기 서 있으면 내 소리도 들릴 거야.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오래된 테이프의 숨소리 같은 침묵이 따라왔다. 나는 그 침묵도 소리로 받아 적었다. 민서가 첫 그릇을 내왔다. 컵에 생강채를 몇 가닥 올리고 고명으로 다진 파를 살짝 흩뿌렸다. 김이 내 앞에서 맴돌며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나는 숟가락으로 죽을 한 모금 떴다. 뜨거움이 혀를 지나 목으로 내려갈 때 내 안의 빈 공간들이 천천히 기별을 했다.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고, 더 담아도 된다고. 떠난 자리에도 남는 것이 있고 남은 자리에도 떠나는 것이 있다. 둘은 서로를 닮아간다. 가게를 나서며 배를 한 번 더 울리려다 나는 손가락을 멈췄다.
벨 없는 집에서는 사람 목소리가 벨이 된다. 오늘은 내 목소리를 벨로 쓰기로 했다. 문 밖으로 나와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폐집게차가 멀리서 짧게 경적을 울리고 배달 오토바이가 신문처럼 아침을 골목마다 꽂아 넣었다. 나는 코끝으로 바람의 방향을 읽었다. 오늘의 바람은 어제의 바람보다 말이 느렸다. 느린 말은 오래 남는다. 강변으로 향하는 길에서 나는 라디오를 켰다. 아주 낮은 볼륨. 트로트가 흐르는 동안 후렴 사이사이에 문이 불렸다. 떠난 문, 돌아온 문, 닫힌 문, 열린 문.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등지지 않을게. 이번엔 등대가 내 등 뒤가 아니라 앞에 있을 때 그림자는 내 뒤로 길게 뻗어나갔다. 그 길이 내 길이었다. 집 앞 문고리에 손을 얹자 금속이 밤새 머금은 차가움이 손바닥으로 옮겨왔다. 나는 잠깐 손을 얹은 채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가볍게 열렸다. 안과 밖의 공기가 섞이는 그 짧은 순간 아주 얇지만 분명한 새길 하나가 다시 내게로 들어왔다.